18층 남자, 15층 여자. 제3화 마지막 선물.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호 씨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가리키는 정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바람이 정자 사이로 스쳐 지나갔고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마주 앉네요. 문호 씨, 나는 당신을 3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미정의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였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정을 좋아했고 미정이 저를 만났을 때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방학 때 잠깐 한국에 왔는데 덕수궁 돌담길에서 우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정이가 웃고 있었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얼굴로. 그때 알았어요. 저 남자가 내 적이구나. 35년 전 미정과 덕수궁을 걸었던 그날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바람에 미정이가 내게로 돌아왔어요.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문호 씨와 헤어지고 미정이와 나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어요. 나는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미정이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귀자마자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나는 불임인데 미정이가 임신을 한 거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머릿속에 스며들었고 그는 결혼 전부터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건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최상도와 최준혁, 친자관계 확률 0%.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닌 건 알았어요. 준혁이가 클수록 미정이를 닮아가더라고요. 눈웃음이, 말투가, 손짓이. 그런데 가끔 어딘가 모를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내 핏줄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 며칠 전 산책로에서 만났던 그 젊은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했던 그 느낌, 낯설지 않았던 그 얼굴, 그게 이런 이유였던 겁니다. 왜 35년이나 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죽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서요. 췌장암 말기예요. 길어야 몇 달이래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을 35년간 때린 사람,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안다고, 그래도 들어는 달라고 했습니다. 미정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자 뱃속에 다른 남자 아이가 있다는 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괴로워서 술을 마셨어요.
술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술에 취하면 제가 아니었어요. 미정이를 때리고 나면 정신이 들었고 그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준혁이는 그 피덩이만은 미워할 수 없었어요. 처음 안았을 때 그렇게 작은 게 내 손에서 울고 있는데 내 피가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랑스러웠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준혁이한테는 잘해주고 싶었다고, 아빠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부탁이 있다며 머리카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친부가 당신이라는 거 죽기 전에 확실히 하고 싶다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건넸고 그는 조심스럽게 받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가슴에 묻고 갈 뻔했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서며 미정이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망쳐놓은 인생인데 당신이라도 잘해달라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정자에 서서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흔들렸고 35년 전 미정과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헤어지기 전날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놓지 못해 밤새 울었던 그 밤이 준혁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미정에게서 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이라고. 심장이 철렁했지만 병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무섭다고,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힘내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지금 병원에 올 수 있냐고. 주저했지만 가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상도는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고 온몸의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미정이 침대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도가 힘겹게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옆에 있던 봉투를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박문호와 최준혁. 친자관계 확률 99.98%.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아, 준혁이는 문호 씨 아들이야. 이제 확실해졌어. 미정은 결과지를 든 채 얼어붙었고 눈에서 눈물이 말없이 흘렀습니다. 상도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 미정아. 너를 너무 사랑해서 몹쓸 짓을 많이 했어. 늦었지만 용서해줘.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여행 첫날부터 시작된 폭력, 술 냄새와 함께 날아오던 주먹, 멍든 몸을 숨기며 살았던 나날들, 공포와 절망의 35년.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뼈만 남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어 용서한다고 이제 편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상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35년 전 마지막 밤 기억하냐고 미정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이 준혁이 시작이었다고 혹시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사실이면 자신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믿고 싶지 않았다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지난 일이라고 이제 앞만 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미정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35년간 자신을 때린 남자였지만 이제 죽어가는 남자입니다. 미정은 원망 대신 손을 잡아주었고 상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고 마른 손을 마사지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상도는 미정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상도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이서 자신과 미정과 준혁이랑 강원도 바다가 보고 싶다고. 의사는 걱정했지만 상도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해서 미정과 준혁이 상도를 차에 태웠고 강원도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휠체어를 밀어 바닷가로 나갔고 준혁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상도가 바다를 바라보며 예쁘다고 바다가 이렇게 예뻤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상도는 많이 먹지 못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 이정이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방 안에 상도와 준혁 둘만 남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상도가 준혁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숨겨온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난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도는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박문호와 최준혁. 친자관계 확률 99.98%. 우리 아파트 18층에 사시는 분이야. 내 친아버지야.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산책로에서 만났던, 발목을 다쳤을 때 도와드렸던,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편했던 그분. 엄마가 자신을 가졌을 때 이미 그분 아이였다고, 알면서도 키웠다고 상도가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냐고 물었고 상도는 죽기 전에 바로잡고 싶었다고, 숨기고 가기 싫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절 사랑해 주신 거 알아요. 제가 아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한 번도 차별 안 하셨잖아요. 항상 챙겨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사해요, 아빠. 상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마워. 미정이 돌아왔을 때 상도는 잠들어 있었고 준혁이가 아빠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 얘기해줬다고, 다 이해한다고 준혁이 말했고, 미정이 아들 옆에 앉아 미안하다고 진작 말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모자가 나란히 앉아 상도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상도가 눈을 떴습니다. 미정과 준혁을 번갈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행복해. 이렇게 가니까.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평화롭게 미정이 상도의 손을 잡았고 준혁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도의 숨이 멈췄습니다. 미정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편히 가라고, 다음 생엔 행복하게 살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준혁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사업 관계자들, 친척들, 이웃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장례가 끝난 후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18층. 15층 남편 죽자마자 바로 만나는 거야? 이제 마음 편히 연애하겠네. 그러게 병원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며. 저러려고 기다렸나 봐.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이도 같은 시선을 받고 있을 거라고, 아니,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들 눈이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는 살기 힘들다며 이사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아직 못 정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오빠, 우리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요. 우리 때문에 준혁이랑 은주까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이 이사를 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텅 빈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은주가 가끔 들러 반찬을 놓고 가며 요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정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전화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병원 이름을 물어 전화를 끊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차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준혁이가 복도에 서 있었고 아직 검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전이가 됐고 오래전부터 위험이 심했던 것 같은데 관리를 너무 안 하셨네요. 건강검진도 오래 안 받은 것 같으신데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35년간의 스트레스, 극심한 불안감, 남편의 폭행과 감시로 건강검진도 못 받았던 세월, 그 모든 게 쌓이고 쌓여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잘 관리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준혁이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하죠? 저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이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눈을 떠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바보야. 왜 혼자 아파? 왜 연락 안 해? 오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곁에 있을 거야. 끝까지 널 지킬 거야.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이제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다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집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 조용한 곳, 미정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일주일 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산골 작은 마을. 앞에 계곡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는 곳. 오래된 한옥을 수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을 데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정이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앞으로 여기서 미정이랑 같이 살 거야.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오빠.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하게 데워놓은 방,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방. 저녁이 되자 별이 쏟아졌습니다. 미정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반짝였고 35년 전 덕수궁에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자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약속. 오빠, 우리 이제야 함께네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린 하나가 된 거야. 미정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깨질까봐 무서운 것처럼. 그녀의 몸이 떨렸고 저도 떨렸습니다.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와 은은한 조명을 켰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들, 주름지고 늙어버린 얼굴들. 하지만 서로의 눈에 비친 모습은 여전히 25, 21살.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35년 만에 첫날 밤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서로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별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이불 아래에서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자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야생화가 피어난 길을 걸으며 미정이 꽃을 보고 웃었습니다. 진달래, 철쭉, 할미꽃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름이 오자 계곡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시원한 물이 발끝을 간지렸고 나란히 앉아 물장구를 쳤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그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가을이 오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산 전체가 빨갛고 노랗게 타올랐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예쁜 단풍은 처음이라고 미정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오자 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이 하얗게 덮였고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워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 신혼 같다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35년 늦은 신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오빠랑 있으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준혁이 한 달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어머니, 문호 선생님 하며 반찬을 가져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제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 아들아. 준혁이 저를 안았고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아들, 품 안에서 우는 아들. 미정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그렇게 사계절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밥을 잘 못 먹게 되었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나랑 더 오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력할게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평화로운 얼굴로 살며시 웃는 것 같은 표정으로 누워있는 이정희를 봤습니다. 이정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어 봤지만 대답이 없었고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이미 떠났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그녀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가지마. 나 두고 가지마.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분홍빛 꽃이 피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마치 미정의 마지막 인사처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려 겨우 만났는데 1년밖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다음 생엔 처음부터 함께하자고, 다음 생엔 헤어지지 말자고. 대답 없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준혁이 모든 걸 도왔고 은주도 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덕수궁으로 갔습니다.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품 안에 빨간 목도리를 안고 35년 전 그녀에게 선물했던, 그녀가 돌려주었던, 35년간 간직했던 그 목도리. 돌담길은 여전했고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처음 데이트했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자고 약속했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안 어겼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조금만 더 있지. 나 혼자 어떡하라고. 돌담길 끝까지 걸어 35년 전 둘이 앉았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시 만나자.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꼭 약속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을 닮은 눈, 두 사람이 섞인 얼굴, 나란히 앉아 돌담길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어디선가 미정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이를 남겨줘서. 나 혼자 두지 않아서. 기다려. 나도 곧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건강하라고, 자주 연락하겠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잘 가, 아들아.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오세요. 그래, 갈게. 꼭 갈게. 준혁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공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미정이 떠나고 준혁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미정이 있었고 세상 어딘가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려. 나도 곧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미정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미정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